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소화기계 부분의 마지막 파트인 부속기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소화기의 부속장기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는 간, 담낭, 췌장이 있는데 첫 번째 간 먼저 볼 거예요. 리버라고 하죠. 무게는 약 1.6kg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인체에서 가장 큰 선이라는 건 나올 수 있어요. 이 선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갑상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침샘 이런 애들을 다 선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중에 일부는 내분비선이고 어떤 애들은 외분비선이고 그 기준은 나중에 내분비선 배우실 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인체에서 일단 가장 큰 선이라는 건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보실 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상복부에 위치했다. 그래서 횡격막 하연에 닿았다. 하연에 닿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간이잖아요. 요렇게 간이 있으면 요 바로 위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요렇게. 그래서 횡격막이 갈매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횡격막에 하연에 닿아 있다. 이 표현이고 복부를 크게 네 부위로 이렇게 대충 나눠보면 여기가 우상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복부에 위치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간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올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죠? 탄단지의 대사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단지, 세계 영양소의 모든 대사를 다 해요. 근데 이 대사를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도 다 아셔야 돼요. 탄수화물 대사 먼저 보면 글리코겐이 한글로는 당원질이거든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형성하고 저장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필요시 글루코스로 재변환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온 글루코스가 한국어로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가장 작게 분해해서 여러분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 단위가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즈는 포도당 같이 알아두시고 남은 에너지인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해서 저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추후에 에너지원인 글루코즈로 다시 재변환될 수 있다. 이게 탄수화물 대사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방 대사는 신체 기능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산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쓴다 하는데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고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 인지질, 대단수의 지단백을 합성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너무 많이 여러분이 식사를 하셔서 좀 남는 에너지들 있죠? 네, 그런 걸로 지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돌면 지방을 합성해서 피하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는 거죠. 살이 찐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험에는 그나마 이 지방의 합성에 대해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대사는 간단하게는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합성한다. 그리고 추후에 이 합성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 대사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탈아미노화를 해야 된다는데 어려우시다면 굳이 탈아미노화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암튼 그래서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에서 제거되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된다. 이 암모니아 생성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서 독작용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디테일하게는. 그럼 아미노산 분해 후 형성되는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전환한다. 네, 요소로 전환해서 어디로 배출되느냐?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요. 이 요소로 배출되지 않으면 암모니아가 독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독작용이 크게는 이 간성온수로 나타나는데 뇌에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않으면 뇌를 계속 자극해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낮은 단계는 기면 정도의 잠이 덜 깬 느낌부터 굉장히 깊은 단계인 혼수 단계까지 단계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어디 있을지는 모르죠. 환자마다 상태가 다르니까. 이 정도의 굉장히 넓은 범위에 뇌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 가서 꼭 배우실 부분이거든요. 성인간호학에서. 거기서 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단백질이 대사되고 남으면 암모니아가 남을 수 있다. 그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독작용을 한다. 이걸 간에서 요소로 전환시켜서 어디로 배출한다? 신장으로 배출한다. 요거 필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서 혈장 단백질 형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혈장 단백질에 뭐가 있느냐? 크게는 알부민, 글로불린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알부민은 앞에 이전 영상에 삼투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삼투압과 관련이 있어서 뭐 부종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공부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글로불린에서는 일단 면역 글로불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불린 종류도 되게 많지만 면역 글로불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로 혈액 응고인자도 생성을 하거든요. 혈액 응고인자가 간이 안 좋다면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출혈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담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노란 갈색이죠, 담즙이. 그래서 노란 갈색 액체로, 네, 담즙에는 뭐가 있느냐? 네, 담즙 산염, 담즙 색소, 그다음 물, 뭐 콜레스테롤 여러 개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가 담즙이에요. 담즙 산염이 이 중에서 지방을 유화시키는 소화에 어느 정도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담즙 색소는 나중에 배우실 빌리루빈이에요. 빌리루빈, 이게 색소 역할을 해서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즙이 형성돼요. 여기 보시면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어디다 저장이 되느냐? 예, 여기 담낭에 저장이 되는 거죠. 담낭에 저장이 됐다가 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예, 여기 이 췌장이죠. 이 부분이 췌장이에요. 췌관과 합쳐지면서 여기가 십이지장이죠. 예, 여기 십이지장. 십이지장에 담즙을 분비하고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즙이 노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띠면서 여러분 변이 어떻게 될까요? 예,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담즙이 섞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변색은 노란색을 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변이라면 여러분 시험에는 보통 뭐가 나오느냐? 회색변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회색. 왜? 노란색을 띌 수가 없잖아요. 담즙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간의 기능이 떨어졌든 아니면 담관이나 이런 관들이 막혔을 때, 담관이나 뭐 간관이나 이런 관들이 막혔을 때 담즙이 흘러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면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유입되지 않겠죠. 그러면 노란색이 없겠죠. 그래서 노란색을 띠지 않으니까 회색 이런 색깔을 띌 수 있고,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대변에 지방이 섞여 나올 수 있는 게 지방변이에요.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간의 기능을 알고 계시면서 이래서 노란색이 안 섞이고 이래서 지방변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은 비타민 A, D, 여긴 안 나왔지만 E, K, 뭐 비타민 B12 이런 애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철분, 구리, 아연 등 이런 영양소들을 다 저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건 비타민 B12겠죠? 악성빈혈 알려드렸었죠. 위에서 배웠을 거예요. 내적 인자랑 결합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 가능하게 된다고. 그래서 위가 문제가 생기면 내적 인자랑 비타민 B12가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서 생기는 빈혈이 악성빈혈이다. 알려드렸었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왔었다고. 그래서 위장이 상태가 안 좋더라도 혹은 뭐 절제를 했더라도 보통 얘가 길게는 4개월에서 6개월, 보통은 4개월 정도 저장된다고 해요. 4개월 정도 사용분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절제를 했든 위 상태가 안 좋든 내적 인자가 잘 분비가 안 돼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더라도 한 4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위절제술 이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위절제술을 해서 한 4,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악성빈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저장된 영양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철분이죠. 철분도 뭐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저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가 여러분 출생하고 나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철분으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적혈구를 만들어내다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철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월이 지나면 보통 이유식을 하게 되죠. 이유식을 하게 되면서 이유식에 보통은 순서가 있지만 나중에 고기를 주게 되면 보통 소고기를 주게 되거든요. 왜 소고기를 주게 되냐? 붉은 육류잖아요. 붉은 육류에는 뭐가 많다? 철분이 많다. 그래서 철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독작용은 다 아실 거예요. 간의 대표적인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해독하는 게 간이죠. 네, 이런 대사산물이나 여러 동물질을 누가 해독한다? 네, 간이 해독한다. 너무나 쉬운 부분이지만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탄수화물 대사 잘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고, 단백질 대사, 그리고 담즙 형성. 여러분 시험에 담즙 형성은 분명 제가 간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낭에서 한다고, 생산한다고 나와요. 오답이죠. 담낭은 담즙을 저장 농축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까먹지 마시고 담낭은 저장 농축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저장되는 비타민이나 철분, 요거 관련해서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췌장을 보면, 네, 이것도 외분비기관이에요. 그냥 외분비기관, 내분비기관을 일단 나누는 큰 기준을 알려드리면, 내분비기관은 혈관 내로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호르몬은 내분비기관에서 분비하는 애들을 호르몬이라고 쉽게 일단은 생각하세요. 이 호르몬들은 다 혈관 내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내분비라고 이름을 붙였고, 외분비는 혈관 내로 분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분비예요. 그러니까 혈관 외로 분비하겠죠. 혈관 외로 분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 그래서 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간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간관이에요. 간에서 나오는 관. 간관. 간관. 이 관이 있다는 얘기는 외분비란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담낭이죠? 네. 담관이 있어요. 여기가 담관입니다. 이 간관과 담관이 만나게 되면 요거를 총담관이라고 부릅니다. 총담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용어도 알고 계시면 좋죠. 간관과 담관이 만나면 총담관이 된다. 쭉 총담관이에요. 그리고 여기 췌관이죠? 네. 췌장이에요. 여기가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네. 췌장에 췌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관이 있으니까 외분비란 얘기죠. 네. 췌장은 외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혈관 내로 분비하냐, 혈관 외로 분비하냐로 내분비, 외분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비 기관으로 소화효소를 분비. 그래서 소화효소에 뭐가 있느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별표 3개.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 아밀라제는 네,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뭐 탄수화물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해요. 지방의 최종산물이 지방산 글리세롤이에요. 탄수화물의 최종산물이 뭐냐? 앞에도 알려드렸지만 포도당입니다. 영어로는 글루코즈라고 하죠. 글루코즈. 그리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최종산물이 아미노산이에요. 가장 작은 탄수화물은 포도당, 지방은 지방산 글리세롤, 트립신은 아미노산.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가장 작은 단위로.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위할 때 배우셨죠? 펩신. 신자로 끝나면 단백질을 분해해요. 트립신이니까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 리파제는 어디서 나온 거냐? 리피드가 지방입니다. 그죠? 이 지방. 이 리피드에서 리파제. 이 아제, 뭐 이런 얘기가 붙으면 약간 분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파제, 지방을 분해한다. 약간 이런 뜻으로만 여러분이 해석하셔도 리파제는 네, 지방을 분해하는 애예요. 이렇게 3개 소화효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내분비기관, 췌장은 내분비기관이기도 하대요. 네, 그래서 췌장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외분비기관도 하고 외분비 기능도 있고 내분비 기능도 있습니다. 내분비기관으로서는 예, 랑게르 한스섬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지만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이 인슐린은 뭐 베타세포에서 분비하고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한다는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아시면 좋긴 하겠죠. 인슐린은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시험에서 더 잘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간에 에너지가 남아돌면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은 보통 여러분 아시기에는 혈당을 떨어뜨린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내리는 애, 얘는 올리는 애예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식사를 많이 했어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나 탄수화물을. 그러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높아지겠죠? 포도당이 높다는 얘기가 혈당이 높다는 얘기예요. 혈당이 높아지면 뭐가 필요하죠? 네, 인슐린이 필요해요. 왜? 얘를 낮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을 낮춥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아무튼 세포에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 안에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다. 그러면 이 남은 에너지를 어디로 갖다 주느냐? 네, 간에다 갖다 줍니다. 간에다. 그래서 간에다 저장되는 형태가 글리코겐이에요. 글리코겐. 그리고 이 포도당이 영어로는 글루코즈라 그랬잖아요. 네, 글루코즈.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쌓아 놓는 거. 혹은 이게 우리 몸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크게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동화작용이란 단어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몸과 하나가 된다. 동화. 그리고 여러분이 며칠 밥을 굶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뭘로 바꿔주느냐?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죠. 포도당이 글루코즈라 그랬죠? 네, 글루코즈로 바꿔줘요. 이걸 누가 하느냐? 글루카곤이 하게 되는 거죠. 글루카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반대작용이 있는 거죠.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글루카곤은 올리고. 그래서 저장시키는 건 인슐린, 어떤 형태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다시 얘를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애는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코즈, 글리코겐, 글루카곤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글루코즈는 포도당, 저장이 되면 글리코겐, 어디다 저장? 간에 저장되면 글리코겐. 이걸 다시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주는 애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았으니까 동화작용, 다시 우리 몸에서 빼왔으니까 이화작용, 이런 표현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넣었으면 동화, 뺐으면 이화작용, 이런 단어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낭, 간의 하연에 위치해서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을 저장, 농축하는 기능.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 간이면 간의 밑에 하연에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붙어 있거든요.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연에 위치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는 거예요. 지문으로. 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진 게 여기에 저장, 농축이 되는 거죠. 얘의 기능은 저장, 농축밖에 없어요.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생산한다고 자꾸 오답으로 나와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생산하지 않아요. 저장, 농축하고 지방 성분을 먹게 되면 여기 총담관을 따라서 체관과 합쳐지면서 십이지장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소장이거든요. 네, 소장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우리 몸에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분들이 흡수된다고 들었죠. 어디서? 이전 영상에서 육모라고 배웠잖아요. 네, 육모에서 수용성 영양분만 네,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수용성만이죠. 지용성은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용성은 암주관으로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암주관은 뭐다? 네, 림프예요. 림프라서 림프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림프를 타고 쇄골화 정맥으로 간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쇄골화 정맥, 좌측 쇄골화 정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긴 림프관을, 가슴에 있는 관을 흉선이라고 한다. 혹은 뭐 가슴관, 흉선이 아니라 흉관이죠. 흉관, 가슴관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용성은 림프를 타고 다시 정맥기로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정도만 크게 알아두세요. 지용성은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을 따라서 다시 우리 몸에 순환계로 합류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지용성이 그렇다는 얘기고 수용성은 혈관으로 들어와요. 혈관으로, 무쇠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다 받고 오는 이 큰 정맥 이름이 간 문맥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문맥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간을 빼고 문맥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문맥이라고 하면 이 큰 혈관을 얘기합니다. 예, 요 큰 혈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이어져 있냐.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비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것까지 아시면 좋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이 비장 이쪽에 이렇게 췌장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래요. 췌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췌장이랑 비장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 소화기계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소화기계가 아닙니다. 비장은 림프 기능이 있는 림프계지 소화기계가 아니에요. 비장은 소화기계 아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이쪽으로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화 흡수된 영양소가 간으로 가서 대사되고 정화돼서 어디로 가느냐? 네, 심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심장으로 갑니다. 하대정맥을 따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에서 여기서 온 많은 혈액들을 대사 정화시켜서 네, 심장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문맥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문맥성 고혈압이라고 있어요. 문맥성 고혈압.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간경화가 되게 되면 간이 굳는 질환이 간경화잖아요. 간경변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혈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굉장히 많은 혈액이 여기를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뭐 분당 1200ml? 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죠. 1.2L가 여기로 가는데 이 혈액이 못 가게 되면 여기가 빵빵하게 부풀겠죠. 압력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를 통해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굳어서 혈액이 일로 못 통하게 되면 여기가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문맥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여기가 압력이 올라가고 여기 통과를 못 하다 보면 계속 여기 압력이 차례차례 뒤로 밀리면서 높아지겠죠. 네,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 간 경화가 되면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비장이 평상시에 이 정도 크기면 더 커지게 됩니다. 왜? 올라가질 못하게 되잖아요. 혈액이 계속 역류하면서. 그래서 비장 비대도 증상이 돼요. 하나의 뭐의 증상? 간 경화의 증상이 됩니다. 비장 비대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해부학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성 고혈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압력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네, 혈액 밖으로 물이 빠져나와요. 여기가 복강이죠. 복강 안에 물이 차면 뭐가 되겠어요? 네, 복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맥성 고혈압 때문에 복수가 생깁니다. 간경화 환자에서 복수가 생긴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런 원리로 문맥성 고혈압, 아니 간경화 환자들은 복수가 생긴다. 결국은 간으로 혈액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에 의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원래 빌리루빈도 여기서 좀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적혈구가 깨지면 쉽게 철분과 빌리루빈만 남는다고 지금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철분은 다시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이 되겠죠. 여기서 이 빌리루빈은 간접 빌리루빈이에요. 직접 빌리루빈 뭐 이런 걸 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접 빌리루빈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을 수가 없어요. 얘를 어디로 이동시키냐? 네, 간으로 이동시켜줘야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간이요. 직접 빌리루빈으로 간이 바꿔주고 나서야 담즙에 섞여들어서 12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담낭이 있고 담관, 간관이 만나서 총담관이 되고 췌관이랑 합쳐져서 여기 12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막히거나 그러면 담즙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빌리루빈이 수치가 올라가겠죠. 흘러들어서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게 오겠어요? 네, 황달이 올 수 있어요. 이게 폐쇄가 돼도. 그리고 간이 간경화라든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빌리루빈을 배출 못하게 되면 또 황달이 오겠죠. 그래서 황달이 오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간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황달, 여기 폐쇄, 이 관이 막혀서 오는 폐쇄성 황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용혈성 황달이에요. 이 용혈이란 단어는 쉽게 생각하세요. 피가 깨지는 거예요.
뭐 ABO가 부적합이라든지 RH가 잘 안 맞은 RH형이 잘 안 맞아서 오는 수혈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용혈, 혈액이 깨지는 거예요.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네, 빌리루빈이 올라가겠죠. 왜요? 네, 여기서 알려드렸지만 적혈구가 깨지면 철분과 빌리루빈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몸이 대사할 수 있는 양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적혈구가 뭐 100에서 120일 살면서 어느 정도 양만, 정상적인 양만 대사하면 됐지만 부작용인 수혈 부작용이나 이런 부작용으로 용혈 현상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 용혈되는 적혈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깨진 적혈구가.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가 대사하던 빌리루빈 양보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몸이 황달 증사가 오는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황달을 3개로 나눕니다. 폐쇄성 황달, 간성 황달, 뭐 또 다른 여기는 용혈성 황달, 이런 식으로 크게 3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런 황달이나 뭐 질병에 대한 디테일들은 나중에 성인 간호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 성인 간호학에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전반적인 정보들을, 해부학적인 지식을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요. 해부학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공부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부학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